한 권으로 보는 나주 시민 역사 교과서 24년 10월 24일 21번째 96페이지 상담약 장달외 상담비 정유재란 때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숨진 나주 출신 11개 가문 후손들은 상담약 일명 사외회社委会를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행주기씨, 평택임씨, 전혜희씨, 순천박씨, 제주양씨, 경주최씨, 문화요씨, 하동정씨, 광산김씨, 광산정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기 기혁은 임박, 이용재, 박문립, 양산축, 최호, 유렴, 임계, 정대절, 김부, 정은우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유재란으로 부모를 잃은 후손 11명이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다. 후손들은 매년 춘추마다 모여 순절한 부모를 기리고 복수를 다짐했다. 상담약 서문을 보면 누가 감히 외놈 쓸개를 쓰다고 이르리오. 우리는 엿과 같이 달게 여기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약은 오랜 기간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해방 후 최옥 후손인 최학진이 상담약이라는 자료를 찾게 되면서 11개 문중 후손들이 다시 뭉쳤다. 그들은 상담약 속수계를 조직하고 1979년 12월 나주 고등학교 뒤편 국도변에 상담비를 세웠다. 96페이지 4. 정묘 병자호란과 나주의 병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명이 쇠퇴한 틈을 타 만주에서는 여진초장 누르하치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1616년 광해군 8년에 호금을 세우고 명나라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광해군 대에는 중립 외교를 고수하여 호금과는 큰 충돌은 없었으나 인조 반정 이후 혁명배금으로 외교 기조가 바뀌면서 명나라를 공략하려는 호금에 조선은 배후를 위협할 수 있었다. 이에 호금은 1627년 1월 3만여에 달하는 부대를 이끌고 남하했는데 조선은 후퇴를 거듭하여 인조와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해야 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나 3월에 정묘조약을 체결한 뒤 후금군이 철수하자 의병들도 해산하였다. 정묘호란 때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는 남평 출신 송격이 대표적이다. 송격은 자가, 여평, 루빙, 본관은 신평이다. 송격은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온 집안 재산을 모아 쌀 50석을 변통하고 향리에서 곡식 130석을 모아 의병장이었던 안방준이 머물고 있는 의청에 보냈다. 이 일이 알려져 가선대부에 올랐다. 송격 외에도 임진왜란 때 임원과 함께 상의했던 요지경은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켰다. 세자와 인조를 차례로 만났으며 울량체 부사로 활동한 공으로 수군을 지휘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실제로 수사로 승진되기도 했다. 또한 임진왜란 때 김천일과 의병 활동을 했던 이광주의 종손 이영정, 나덕양 손자 나준, 나휴도,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 병자호란 당시 의병들, 특히 호남 의병들은 직접 후금군과 싸우기 전에 이미 화약을 맺었기 때문에 북상하던 도중에 인조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해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의병 창의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기에 병자호란 시기에 창의한 의병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병자호란 때에는 나덕양 아들 나해봉을 비롯해 김선, 유시필 등이 주도하여 50명과 경문을 내어 거병하였다. 나해봉은 형 해구, 아들 준휴 등과 창의하였는데 경문에 응해 병량미를 가지고 여러 의사들이 합류했다. 1637년 정월에 군사를 이끌고 공주에 이르렀는데 이들 대부분은 정홍명에게 지휘를 받아 청주로 진군하였다. 이외에도 나주에서는 홍치진, 조이립의 아들 홍업, 홍원의 아들 치운, 임회의 아들 득열도 정홍명 부대에 합류했다. 하지만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나주 의병들은 통곡하고 고향에 돌아와야 했다. 몇몇 인사들은 그 충격으로 은둔 생활을 하였다. 4. 나주 동계와 누정 1. 명청과 동계 예로부터 금안동은 영암, 구림, 정읍, 태인과 함께 호남 3대 명촌으로 불렸다. 금성 읍지에는 모산, 회진마을과 함께 나주 명기 이름난 말투로 기록되어 있다. 신승 동국 여지승람에서는 정가신 스스로 자신의 고향을 진안동이라고 했고 금성읍지와 존재지 22권 사회홍공묘표에는 진안동 여기에서는 안산이라 아니네 으로 나온다. 그리고 구전에 따르면 새들이 마을의 편히 깃들어 살만한 곳이라는 뜻에서 진안동이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금안동은 정확한 한자 이름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행정적으로는 진안동으로 통용된다.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금안면은 1호면, 봉룡면과 합쳐지면서 노안면으로 변경되었다. 오늘날 금안동은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와 영평리 일원에 위치한 12동네를 지칭하는 지명이다. 금안동은 초창기에 여러 성씨가 터를 잡으면서 마을을 형성하였다. 주요 성씨로는 1260년경 나주 정씨가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5세기 중엽 이후 하동 정씨, 서흥 김씨, 풍산 홍씨 등이 뒤이어 입향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들 내 성씨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폐해진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뜻에서 구동 종좌목, 쥐우동 종조무를 만들면서 금안동계 부리를 내렸다. 이후 1681년 숙종 7년에 향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고마 정상하게 고마 팅상下치를 거쳐 1712년 숙종 38년에 대동계로 정착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침체기에 빠져들었는데 1917년 쌍계정에 걸린 현판 때문에 시비가 일었고 시족 사이에 경쟁이 붙어 화목이 깨지는 일도 있었다. 이에 1937년 6월 18일 내 성씨 대표들이 쌍계정에 모여 화평을 결의하였으며 1957년 사성강당, 스싱장당 현판을 내걸었다. 금안동계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데 매년 음력 4월 20일이 되면 쌍계정에서 대동계 모임이 열린다. 98페이지의 그림 쌍계정 99페이지의 그림 나주지역의 누정, 영모정, 장춘정, 만호정, 병류정 쌍계정 나주에는 금안동 동계 외에 다양한 동계가 있는데 먼저 초동 동계에 대해 알아보자. 초동 동계 주축은 조선 중기 초동 8현이라 불리는 이욱은, 장이길,
정상, 유수, 최희열, 이현상, 유은, 최사물 등이다. 이들 모두가 초동 출신은 아니지만 초동 출신 인물들과 막역하게 지내면서 동계를 이끌었다. 초동 동계는 임진왜란 후인 1601년 선조 34년 사동 시오기로 출발했는데 당시는 족계 또는 친목계였다가 다음 해에 동중좌목이 작성되면서 동계 형태로 전환되었다. 임란 이후 향촌 사회 재건을 위해서는 몇몇 사족들 힘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힘을 한데로 모아야만 했다. 동계는 마을 또는 동리의 복리 증진과 상호 부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자치 조직인데 대동계, 동종계, 촌계 등으로 불린다. 동계는 향약 성격을 갖춘 것과 촌락 공동체 성격을 띈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공동행사를 주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동계의 기능은 첫째, 촌락 공동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것이며 둘째, 동계의 조직을 이용하여 촌락 내의 길, 흉사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대동회와 더불어 촌락의 공동행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여 촌락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동계 조직은 16세기 이래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인적인 관계와 함께 학맥이나 당색과 같은 정치적 성격에 따라 복잡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결속의 목적이나 형태가 조직별로 다양했다. 이러한 동계 조직은 임진왜란 이후 사족의 촌락 지배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그들의 향촌 지배 체제 강화에 기여했다. 초동 동계는 1663년 현종 4년에 향약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금안동 동계 사례와 같다. 1789년 정조 22년에는 보산정사 뒤편에 보산사를 세우고 파련을 배양하는 공간을 두었다. 이외 거평동 동계, 보산 파련계, 보산 빠센치, 금강 11인계, 진江 11런치도 있었다. 거평동계는 거평동에서 토착 세력 출신인 나세찬이 자신들 성씨인 금성나씨를 중심으로 1523년 중종 18년에 조직했다. 처음에는 향약을 모방하여 5개 조문으로 출발했다가 1774년 영조 50에 금송계, 진송치로 개칭되었다. 보산 파련계는 16세기 후반 명류를 자처하는 문관 8인이 만년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한 결사체이다. 여기에는 나주 정씨, 탐진 최씨, 한평 이씨, 양성 이씨, 흥덕 장씨, 고홍 류씨, 수성 최씨 등 토착 세력과 이거 세력이 동참하였다. 나주에는 사화에 연루된 사람이 많았고 사화에 관련하여 나주로 낙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계가 있어 주목된다. 기묘 사화에 연루되어 낙향한 인사들과 제지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금강 11인계가 그것이다. 이 계는 대체로 토성이 배제된 채 이거성 씨들로만 구성되었다. 계원들은 금강에서 조직하여 매년 중량일이 지나기 전에 회합을 가졌으며 후일 왕곡면 신포리에 금강사를 건립했다. 2. 나주지역 누정, 영모정, 장춘정, 만호정, 병두정. 100페이지. 나주지역에는 예로부터 누정이 많은 편인데 고려시대부터 기록에 나타난다.
나주목 향토문화연구회에서 펴낸 누정재영 국역과 호남 한문고전연구실에서 간행한 호남 누정 기초 목록 2015를 참고하여 시대별 누정수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까지 16개소, 16세기 24개소, 17세기 10개소, 18세기 내지 19세기 초에는 4개소, 19세기 중반, 19세기 말에는 6개소, 1901부터 1945년 13개소, 해방 후 현대까지 15개소로 총 88개소이다. 나주에 현존하는 누정은 68개로 조사되었다. 다시면은 읍지를 제외하면 누정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인데 비옥한 농토를 가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면서 교통 요충지로서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기호정 나주시 누정 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8, 19, 11, 12 명칭 1번 쌍계정 수왕시亭 건립시기 고려시대 정가신 위치 노안면 금만리 문화재 지정 여부 전라남도 요역문화재 제34호 순번 2 명칭 병류정 삐려亭 건립시기 조선시대 김운해 위치 세지면 백산리 문화재 지정 여부 전라남도 요역문화재 제184호 3번 영모정 용모亭 조선시대 임봉 다시면 신풍리 전라남도 기념물 제112호 4번 만호정 완호亭 고려시대 봉황면 철천리 전라남도 기념물 제145호 5번 장춘정 장춘亭 조선시대 류충정 다시면 죽살리 전라남도 기념물 제201호 6번 보산정사 보산징서 조선시대 선비발인 다시면 영동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31호 7번 기호정 지아우亭 조선시대 박세해 다시면 회진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6호 8번 만양정 완쌍亭 20세기 김종섭 노안면 영안마을 비지정 9번 수시정 서위시亭 20세기 나주정시 문종 노안면 금안동 비지정 10번 귀례정 归来亭 20세기 정우현 정우명 노안면 금안동 비지정 11번 척서정 시시亭 20세기 정해일 노안면 금안동 비지정 12번 서륜당 쉬룬당 20세기 풍산홍씨 문종 노안면 금안동 비지정 101페이지 5번 전국 최초 장시 나주 장시 장시는 상인 그리고 각 지방의 농민, 수공업자 등 생산자층에 의한 상품 생산과 이들 사이에 직접 교역이 이루어지는 농촌 정기시장이다. 조선시대 장시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15세기 후반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장시는 장문, 장문 또는 향시, 쌍시, 허시, 쉬시라고도 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장문으로 많이 일컬었다. 1번 나주 전국 최초로 장문을 열다. 장시는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먼저 개설되었다. 장시를 개설하려고 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사료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나주를 비롯한 인근 몇몇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70년 성종 1년에 장문이란 이름을 한 시포, 시푸가 처음 열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다름 아닌 전라도였다. 이때 장문은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개설되었고 이를 통해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다. 1509년 중종 4년 6월 기록의 대사헌 권홍이 언급했던 내용 중
전에 고태필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흉년으로 인하여 장문을 설립하여 진울책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고태필이 전라도 관찰사를 하는 동안 1470년 4월부터 1471년 장시가 개설되었다는 점을 헤아릴 수 있다. 2년 뒤인 1472년 성종 3년 조선왕족실록에도 전라도 장문에 대한 문제를 호조가 거론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라도 광주, 나주, 한평, 무안 사람들이 장문, 창문이라 일컫는 곳에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접한 당국은 사람들이 국가산업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천시되는 상업을 추구하며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장문 개설을 금지시켰다. 지방 수령들 또한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금지령에 동조하였다. 다만 나주 목사 이영견만이 백성들이 장문에 의지해서 삶을 지탱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지 말기를 조정에 간청하였다. 비슷한 시기 나주 금안동 출신으로 정부 고위직에 있던 신숙주도 지금 남쪽 고을 백성은 백에 전에 이 때문에 스스로 보전했다면서 외방 큰 고을과 백성이 번성한 곳에 시포를 설치하도록 허가하되 강제로 시키지 말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여 민심이 향하는 바를 관망하면 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다 라고 건의하였다. 비록 국가로부터 통제는 가해졌지만 이후 농민들 요구에 따라 장문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갔으며 결국 정부는 장문 개설을 허용하게 되었다. 나주 사람들이 개설을 요구하고 동조하여 장문이 합법화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문은 곧이어 장시, 장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장시가 등장한 일은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도읍과 귀족 중심이었던 기존 시장과 달리 농촌과 농민을 위한 소통 공간이며 백성들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핵심 공간이기 때문이다. 2. 물자가 번성하고 교통이 편리한 나주. 장시와 같은 농촌 상업이 출현하려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다. 먼저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늘어난 소득을 농민들 스스로 자유롭게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분업이 확대되어 생산물을 교환하는 필요성이 높아져야 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랐다. 15세기 후반 장시는 이러한 객관적 기반 위에서 성립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장시가 생기는 곳은 교통과도 밀접해 있었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나주는 그런 점에서 장시 발상지가 될 수 있었다. (1480년) 성종 11년경 서거정이 나주 객관 동헌인 벽오헌 종신기에 쓴 글이 신승동국 여지 승람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주에서 땅이 넓고 백성과 물자가 번성하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주에서 상업이 발달한 일을 암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 말에 의하면 나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커서 땅이 넓고 백성과 물자가 번성하다. 땅이 또한 바닷가라 벼가 많이 나고 물산이 풍성하여 전라도 조세가 모이는 곳이고 사방에서 상인이 몰려든다고 하였다. 이는 나주 자체가 물산이 풍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 요지였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물자가 번성하고 물산이 풍부하면 사람들은 소비하고 남는 것을 처분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위해 바로 장시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라도 사람들에게서 발휘되곤 했던 상무상조 정신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장시가 열리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나주 목사 이영견이
제가 지나간 거울에서 굶주려 죽은 자나 부종이 생긴 자나 아이를 내버린 자가 여러 거울이 아울러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로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장시를 열어 입고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며 배고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나주는 지리적 조건과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전국에서 최초로 장시를 탄생시켰다. 102페이지 3.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장이 들어서다. 18세기 당시 전라도는 전국에서 장시 밀도가 가장 높았다. 나주에는 장, 흘장, 5, 10일, 영도장, 2, 7일, 도마교장, 4, 9일, 박산장, 3, 8일, 도야장, 1, 6일, 남창장, 2, 7일, 대산장, 1, 6일, 음산장, 1, 6일, 서남장, 8일, 접의장, 1, 6일, 초동장, 3, 8일, 읍내장, 2, 7일, 남문외장 4, 9일로 13개 장씨가 남평에는 읍내장 1, 6일, 대초장 3, 8일로 2개의 장씨가 상황중이었다. 나주 관내 장씨 현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첫째, 나주가 전라도 장씨 핵심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나주 13개 장씨는 전라도 전체 거울 가운데 순천과 함께 가장 많은 숫자이다. 참고로 전주 11개, 장흥 10개, 강진, 부안, 해남은 각각 8개였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나주 장씨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다. 둘째, 나주 관내 사방에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었다. 1일부터 10일까지 연중 무휴로 장시가 열리고 있었다. 장 서는 날이 고루 퍼져 있어 1년 내내 장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대부분 장이 5일장 체제로 정착되어 있었다. 서남원, 현재 광주에 있는 서남장, 시엔, 옌, 장만 10일마다 월 3회 열리고 나머지 장시는 모두 5일마다 월 6회 열렸다. 시장권 형성으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상품 유통을 더욱 활발하게 촉진시킨 점이다. 넷째, 읍내에는 서부면 읍내장과 동부면 남문외장 등 2개 장이 열렸다. 읍내가 관내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인데 읍내 거주 지역민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사실상 연중 무휴장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 다섯째, 유력 성씨들이 세를 이룬 마을에도 장시가 열렸다. 예를 들면 한평 이씨, 흥덕 장씨, 수성 최씨들이 보산 정사, 보산사, 동계 등을 통해 세관 다시면, 초동, 큰 셋골에 들어선 초동장, 서동장, 제주 양씨들이 제거한 박산, 현재 광주에 들어선 박산장, 벼산장 등이 바로 그 예다. 103페이지 4. 전국 명품을 거래하는 나주 장씨. 그렇다면 이들 장씨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거래되었을까? 19세기 전반에 나온 이문 경제지에는 읍내장에서 거래된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나주 읍내장에서는 쌀, 콩, 밀, 보리, 마포, 면포, 면화, 젖포, 단주, 비단, 또한초, 철물, 목물, 중물, 종이, 토기, 자기, 생강, 어염, 목반, 무판, 돗자리, 담뱃대, 송아지 등이 거래되었다. 전국 단위로 거래되는 질 좋은 물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나주는 면화산지로 유명하였는데
1916년 나주군 세일반에 의하면 나주 관내 면작 개량과 면화 공동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면작조합 단체수가 18개, 단체원이 1,700명이나 되었다. 이 면화로 만든 면포가 그 유명한 나주 세목 루어저우 시무이다. 또한 마한시대 때 덕을 만들던 기술을 바탕으로 토기와 자기를 생산하였다. 목물은 다양하고 좋은 가구용 목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솜씨 좋은 나주 장인이 만든 소바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다. 송아지는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나주 곰탕을 만드는데 식자재로 쓰였으므로 짐작된다. 또한 남평 읍내장에는 쌀, 콩, 지마,芝麻, 검은깨나 참깨, 수소, 수이수, 차조기, 영주, 생마, 잉어, 붕어, 누러, 대추, 밤, 배, 홍시, 종이, 부채, 토기 등이 거래되었다. 전라도에서 전주, 남원, 순창, 광주, 남평에서 나는 종이가 가장 유명하다는 고전 속 내용과 동국세식이나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서 남평에서 만드는 부채를 최고로 친다. 평가는 종이와 부채 품질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남평은 조선시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부채 명산지였으며 또한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 나주 부채가 소장되어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 위상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104페이지 6번 포구상업 중심지 영산포 1. 전라도 경제 중심지 영산포. 본래 강과 바다는 식량을 생산하는 젖줄이자 영양분을 운반하는 핏줄과도 같았다. 그런 맥락에서 영산강은 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젖줄이자 숱한 사연과 애환이 담겨있는 생활터전이었다. 본래 강변에는 강을 따라 오르내리는 배들이 이용한 포구, 즉 하항, 흐어, 강과 강 양쪽 사이만 오가는 나루터가 있는데 곳에 따라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곳과 두 가지를 겸한 곳이 있다. 영산강에는 수많은 포구와 나루가 있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겸한 전라도 백길 중심지이자 최대 물류기지였다. 영산강 하류지역 목포권에서 확인되는 포구는 고고 유적으로 추정되는 포구 13개소와 문헌기록에 나오는 포구 20개소가 확인되어 총 33개소에 이른다. 기능별로 보면 바다와 통하는 해상포구, 하이상푸코 기능만 했던 곳은 28개소이고 나루와 포구가 병름된 곳은 2개소, 나루 기능만 했던 곳은 3개소로 나루 기능에 비하여 해상포구 기능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중류 지역 나주권에서는 고고 자료로 본 포구와 문헌상에 나타나는 강상포구, 짱상푸코가 총 23개소에 이른다. 이곳은 고려, 조선 시기 국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관영포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나주, 목포가 있었다. 상류 지역 광주권은 문헌상으로는 나루 7개소, 포는 1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얕은 수심으로 포구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1900년대 영산포 모스. 그렇다면 영산강 최대 포구는 어디였을까? 그것은 당연히 영산포였다. 나주로부터 4km 이내 거리에 있는 영산포는 영산강 수운여지에 위치한 천연포구로서 조선 초에는 한때 조창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영산강은 본래 어떤 이름으로 불리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명학적으로 고려 초기에 나주 벼로를 금성, 진청이라고 제정한 뒤부터 나주가 지닌 막강한 배경 때문에 강 이름에 금자를 넣어 금강, 진장이라고 하였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금천 또는 금수락으로 병칭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금강에 있었던
대표적 나루트는 주 남쪽 심리에 있는 금강진, 진장진으로 강을 건너는 금강진 자리에는 치열포, 쯔이푸 또는 통진포, 통진푸라는 포구도 있었다. 진과 포가 한 곳에 동시에 개설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통진포에는 바닷배가 오갔으며 상선이나 전함이 정박하기도 하였다. 나주와 그 주변 사람 또는 물산은 이 통진포를 통해 타지 또는 수도, 경주, 개경, 서울로 이송되었고 나주로 들어오는 전함 또한 통진포를 기지로 삼았다. 통진포는 나주 읍지 남쪽에 있다고 하여 남포, 남푸, 나주 읍지에서 목에 있다고 하여 목포라고 불리었다. 고려말 외구 침입으로 흑산도, 영산도 사람들이 남포에 터를 잡게 되면서 그곳이 영산현, 롱산시이 되었다. 남포, 목포 또한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영산포, 줄여서 영포, 롱포가 되었다. 많지 않지만 영강포, 롱장포로 부른 사람도 있었다. 영산포는 본래 영산강 좌안에 있었지만 일제 때 우안, 그러니까 현재 등대가 있는 홍어타운 쪽으로 옮겨졌다. 포구 이름이 영산포로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강 이름도 영산강, 롱산江, 줄여서 영강, 롱장으로 바뀌었다. 금강진 이름도 영산강진, 롱산江진 또는 영강진, 롱장진이나 영산진, 롱산진, 줄여서 영진으로 불리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러한 이름 변화를 통해 영산포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105페이지 2. 전라도 제국을 실현하려다. 이성계는 조선건국 직후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직접 왕족을 영산청에 보내어 세곡을 운송하라고 하였다. 담당 거울은 세종 때 나주를 포함하여 27 거울이나 되었다. 당시 전라도 조창은 영산창과 하멸 덕성창 두 곳뿐이었는데 전라도 전체 절반 이상이 영산창 관할이었다. 그런데 성종 때 법성창이 신설되면서 영산창 관할구역은 17읍으로 줄었지만 영산창에 배속된 조은선은 53척이나 되었다. 53척에 달하는 배에는 규정상 1444명의 선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모두 영산포에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상당수 영산포에 살고 있거나 영산포를 매개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이 배에 의해 3만석 가량이 매년 운송되었다. 따라서 좋은 철이 되면 각지에서 세곡을 가지고 온 선박이 포구에 가득하고 해당 거울 감독 관리와 자기 세금을 가지고 온 납세자들에 의해 영산창은 초만원이었을 것이다. 포구 민가에 쌓여져 있는 곡물은 산더미 같았다. 이 많은 세곡을 한 번에 다 실어 나를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이나 조은선을 운항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조은선이 7월에 서울에 도착한 적도 있었다. 서울에서 돌아올 때 조은선은 빈배로 오지 않고 그쪽 상품을 반입하였다. 따라서 조은선이 돌아올 때 영산포는 또다시 활기를 띨 수밖에 없었다. 106페이지 조선시대 세곡 운반 지도. 나주에서 영산창, 나주, 영광, 법성포창, 남원과 남원은 영광 쪽으로나 전주 용안 쪽으로 덕성창이 있었고 상주, 여주, 진주, 안동, 경주는 남쪽으로
공주, 청주, 진천, 청주의 강창, 원주의 홍원창, 강릉, 양양, 춘천의 소양강창, 아산의 공진창, 한양, 경창, 배천, 금곡, 포창,